네, 안녕하세요.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이번 코너는 AI에게 물은 신문십답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했고요. 뒷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AI한테 물었어요. 기본적으로 AI가 생각하는 변호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라고 물었던 겁니다. AI가 답변을 한 거는 머릿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승소 확률이 무조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주책임자가 모호하면서 서로 책임을 미루는 핑퐁 게임이 발생해서 오히려 치명적인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론의 일관성이 깨져서 재판부의 신뢰를 잃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협업과 역할 분담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전문성이 융합될 때 토론을 통해서 논리 요점을 보완할 때 시너지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가 명확하지 않다면 유능한 변호사 한 명에게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거는 정답이에요. AI가 굉장히 똑똑하게 대답을 했는데요. 어느 경우에는 변호사를 2명, 3명 선임하잖아요. 나머지 2명을 놉니다. 잘못하면 셋 다 놀아요. 서로 미루면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 명의 변호사가 진행하는 것보다도 못한 경우가 있다. 사실은 옛날에는요. 변호사를 2명, 3명 이렇게 선임하는 경우가 한 명은 서면을 쓰고 한 명은 법정에 가고 한 명은 판사랑 좀 안다. 아니면 뭐 검사랑 좀 안다. 이렇게 얼굴 마담으로 세우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세 번째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얼굴 알고 부담스러우면 더 깐깐하게 봐요. 사실상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가 서면 쓰는 변호사와 재판 가는 변호사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게 같은 사무실 내에 있으면 오히려 협업이 잘 되는데 다른 사무실에 있으면 협업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봐야 되고 오히려 요즘에 저희 로펌도 제가 법정에 가기도 하고 저희 밑에 변호사가 법정에 가기도 하지만 협업을 잘 이루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변호사 여러 명 선임하는 게 그렇게 옳은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번에는 최근 급증하는 네트워크 로펌의 함정과 강점은 뭔가요? AI가 대답한 거는요. 네트워크 펌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해야 된다. 네트워크 펌은 여러 변호사 연합하는 형태로 다양한 분야를 커버하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건이 분배되는 과정에서 처음 상담한 변호사와 실제 상담한 변호사가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내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그 사람의 경험이 내 사건과 맞는지를 잘 확인해라. 간판보다는 담당자를 보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정확해요. 제가 보니까 AI가 많이 똑똑해졌는데 정말 심한 네트워크 펌은 상담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서면 쓰는 변호사가 따로 있고요. 재판 가는 변호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판 가는 변호사가 상담하는 변호사 내지는 서면 쓰는 변호사한테 독촉을 한다는 거예요. 야 서면 빨리 써줘. 다음이 재판이야. 근데 서면을 쓰는데 재판 가는 사람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고요. 재판 가는 사람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 상담하는 변호사는 그냥 무작위로 쭉 그냥 돌려서 상담하기 때문에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네트워크 펌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요즘에 인터넷을 통한 어떤 블로그 광고라든지 키워드 광고라는 거는 대부분의 사무실들이 하는 경우가 많죠. 규모가 얼마나 한정적이냐 아니면 얼마나 광범위하냐 비용이 얼마나 쓰느냐에 대한 부분이지만 사실 요즘에 변호사 업계에서 광고는 필수적인 부분에 속하는 거거든요. 개인 변호사들은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광고를 못하기도 하죠. 그래서 네트워크 펌들이 문호발식으로 변호사를 많이 확장하고 물량 공세로 그냥 키워드 광고나 아니면 블로그 광고를 해서 의뢰인들을 모아서 그걸 갖다가 사건을 뿌려주는 형태로 진행하게 되다 보니까 사건의 충실도가 낮아지는 건데 AI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문제가 있다. 근데 AI가 점잖게 얘기했어요. 점잖게 얘기했지만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런 네트워크 펌들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좀 아셔서 사실은 그 전문성 있는 로펌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키워드 광고라든지 뭐 이런 것만 보고 많은 광고 물량에만 현혹되는 건 좋지 않다. 그래 요즘에 네이버 키면 옆에 바로 변호사들 광고 같아요. 그렇게 변호사 시장이 과열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좋은 변호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승소율인가요? 경력인가요? 이렇게 물은 건데요. 좋은 변호사는 이기는 변호사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 가는 변호사입니다. 승소율은 사건을 어떻게 선별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높아집니다. 경력 연수도 해온 일의 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 사건을 자기 일처럼 고민하는가? 불리한 상황을 숨기지 않고 먼저 말하는가? 선고 이후에도 책임지는가? 이 세 가지를 상담해서 확인하십시오. 이것도 AI가 굉장히 똑바로 잘 얘기한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사건을 잘하는 거 아닙니다. 30건 정도를 보통의 변호사가 요즘에요. 평균 사건 수임 건수가 한 달에 한 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통계상 나오는 건데 1.5건인가 1.7건인가 그래요. 그럼 만약에 30건을 제가 얘기 드렸을 때 3년 동안 30건의 사건을 했다고 쳤을 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연수는 3년 됐지만 결국은 행정사건은 10건, 민사사건 10건, 형사사건 10건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민사사건의 종류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3년 된 변호사지만 해본 사건은 그 명도수 정도 한 건, 두 건 이렇게밖에 되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민사사건 중에서도 명도사건을 만약에 3년 동안 10건 한 사람이 훨씬 더 전문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변호사의 경험은 실질적으로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집중적으로 많은 사건을 다뤘냐의 경험이 중요한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첫 번째, 자기 일처럼 고민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변호사가 자기랑 똑같이 고민할 수 있나? 당사자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호사를 찾으라는 거지 당사자화돼서는 안 돼요. 당사자화가 되면 사건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못합니다. 같이 흥분하고 몰입하는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정에 가서 막 화내고 싸울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데 어느 정도 주관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려고 하면 앞부분에서 얘기한 내 사건을 자기 일처럼 고민하는 거는 고민만 같이 해주고 같이 이해를 하라는 취지지 사건을 당사자처럼 자기가 변호사가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오히려 쿨다운 시킬 건 쿨다운 시켜야 된다.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두 번째, 불리한 상황을 숨기지 않고 먼저 말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무조건 응원해주고 진짜 억울하시겠네요. 정말 화나시겠네요. 제가 꼭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쥐는 사건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해소해가지고 상대편 변호사 보수까지 물어주게 되면 그게 좋은 변호사냐는 거예요. 오히려 당사자화되지 않고 자꾸 쿨다운 시키고 이 부분은 냉철하게 보십시오라고 해서 정리를 해주고 포기할 건 포기하게 하고 사건을 단순화시키기도 하고 쟁점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코치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 변호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AI도 그런 취지예요. 숨은 뜻은. 그 다음에 선고 이후에도 책임지는가. 선고 이후에도 책임진다는 건 뭐냐면 심하게 얘기하면 착수금 받은 이후에도 책임지는가를 보라는 얘기도 돼요. 그리고 많은 변호사들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부분도 착수금 받을 때까지는 잘하다가 착수금 받고 나면 열심히 안 한다는 거잖아요. 사건을 졌을 때 뒷부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 변호사가 뭐 돈을 돌려주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 항소심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주느냐. 그 다음에 항소심에 대해서 만약에 1심에서 졌을 때는 항소심을 원래는 신급제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패소하면 항소심 변호사 착수금을 안 받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명예회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변호사 보수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얼만큼 책임지고 가느냐. 이겼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이라든지 뒷부분 처리를 어떻게 해주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 AI가 지금 보는 변호사의 상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있는데 AI가 굉장히 부드럽게도 얘기해 주지만 중요한 내용도 있으니까 AI한테 물은 내용들도 어떤 뜻인지 제가 계속 다음 편에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